민중기 특검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열 정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앞서 구속영장에도 적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선거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사실 검찰이 그동안 특정했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게 먼저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단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아까 말씀한 대로 명태균 씨,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특정해서 기소를 한 것인데 네. 사실 이게 각종 언론에서 이게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배우자의 구속,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는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정치 헌정사상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이같이 엄중한 막중한 죄를 저지른 분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줬을 때는 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죄를 얼마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밝혀내느냐,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같은 대통령 부부가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의 의미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김건희 씨는 사실상 마지막에 소회를 좀 페이스북에 밝히긴 했으나 끝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그런 좀 내용이라서 역시 국민들이 이들에게 어떤 일말의 동료도 보내지 못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듣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헌정사에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런 평가를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분이 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벌였던 일로 동시에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요, 국민들께서 받을 상심, 충격이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구속기소라는, 동시 구속기소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속될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 그 작업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랍니다. 앞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저 부분은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그 사과 같고요. 어두운 밤에 본인이 달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어두운 밤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마치 확정된 것 마냥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데 본인은 어떤 그런 진실들을 마주하고 견뎌내겠다는 건데, 김건희 씨가 저지른 일들은 사실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의 자수서에 따른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이 됐으나 사실 이봉건 회장이 본인이 사줬다는 거를 자백했잖아요. 그게 진실일까요? 본인은 정말 보기에도 저급한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마치 마지막에 구속 기소되니까 자기는 달빛처럼 정말 고고하게 버티는 그런 어떤 정치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어떤 수사고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마지막까지 사고 들어가는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남은 이 사법 처리 과정이 지난한 길이라는 걸 인식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법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에 충실하게 응하겠다 이런 정도 의지 표시를 보이고 아마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각종 보도를 접할 수 있을 테니까 사실과 다른 점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겠다 이 정도 의지로 읽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이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 그러면서 법원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에 송부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권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사안은? 일단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 같고요. 명백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통일교 간부 메시지도 있고요, 메모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그러면 그 돈은 흘러서 나왔는데 받은 사람인 권성동 의원은 결백하고 당당하고 전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백해서 아무리 이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한 부분들이 국회로 넘어오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서약도 했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민주당의 의석으로 권성동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 부분들이 기각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정치적인 수사라도 팔아먹자 해서 당당하게 내가 이거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소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권성동 의원. 일단 체포영장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서명을 했고 저희 당 소속 의원이 다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실천했다는 점은 평가할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소환 조사하고 바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이 세간에서 어떤 예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서 대단히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과연 발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압수수색 부분 있잖아요, 당사. 이 부분하고도 또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보는 그 혐의점이 이 금품 수수가 권성동 의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선거를 대선을 치르는 과정까지 연결이 됐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의 칼끝을 저희 당 내부로 겨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 점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본인을 매개로 해서 야당을 지금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이제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 방향을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수사 방향이 정해져서 뭔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서는 또 강력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야당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란 말,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정말 이게 본인을 매개로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의 의도를 특검이 가졌다고 말하려면 본인에서 끊어야죠. 본인이 돈을 받았고 이 부분은 내가 이 대가성은 없었다. 이 정도로 하면서 본인 안에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수사 자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사실 이 통일교에서 받은 돈 지금은 1억 원이 특정돼 있으나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영호 본부장 그 통일교 간부에서도 간부 메시지도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작지만은 기묘하게 써달라라는 것은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진 의원이라면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을 끌어들여서 사실
당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 자당에서 중진까지 하신 분이 책임감이 없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검은 불가피하게 권성동 의원을 이 정치자금 위반 사건을 매개로 해서 대선 자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잘 판단해서 권성동 의원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권성동 의원을 여기에서 잘라내고 말하자면 손절할 것인지, 그 판단해야 될 것인데, 보호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당대표의 발언을 좀 듣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는 않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 정치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크숍과 연찬회 얘기를 보면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일단 개혁 완수에 포인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오랫동안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재확인하는 것이고, 단합된 힘으로 똘똘 뭉쳐서 개혁의 완수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자라는 어떤 메시지라서 그래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있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좀 좋은 대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것들이 바깥에서 보기로는 이게 당정의 어떤 엇박자가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무리함 없이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방향성이 순조롭게 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이제 입법 폭주 맞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방법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되는 것, 저희가 반대하는 법안 통과를 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아주 저희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새 지도부가 앞으로의 대여 관계에 대한 어떤 각오를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여권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연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를 향한,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나왔었던 그러한 강경한 목소리들은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부터 이미 그런 발언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실을 다진 후에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그런 연찬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 얘기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간은 고민해서 개혁을 진행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 갑작스러운 개혁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지금 말은 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원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원팀이었지 뭐 투팀이었던 건 없어요. 네. 예, 사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자체가 그 당내의 일부 당원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몇몇의 어떤 지적들이 있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물론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이 날석에 좀 이렇게 그 반격을 하면서 대응했죠. 네.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신분만 지금 장관직을 맡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동료 의원인데
사실 뭐 이렇게 크게 검찰 개혁에 달라진 건 없어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그 축은 갖고 가겠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게 맞겠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겠냐. 그냥 행안부에 모든 거를 다 수사권을 줘버리면 나중에 행안부가 똑같이 어떤 검찰의 역할처럼 독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라고 정성호 장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이 되겠죠. 공소청이 나중에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건지 이 권한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이견인데 사실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개혁을 하면서 논의돼야 될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요 국민들한테 동감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본인도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이라서 네. 전체 이런 의견들이 취합돼서 어차피 개혁은 입법부의 어떤 법안 처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은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민주당의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분들께서 정성호 장관의 얘기를 좀 여러 가지로 그 입장을 고려해서 최종안을 확정지지 않을까. 근데 동료 의원들끼리요 조금 나중에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게 지금 국민들한테 이게 엇박자가 난다고 오해를 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이 말뜻의 의중이 뭐 따로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는 당연히 정부를 맡은 이재명 대통령 또 내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 동의하겠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 벌써 검찰청이라는 곳을 해체를 해서 아예 이름을 없애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지금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민적 혼란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존치시키고 물리적으로 검찰에 있는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선에서의 물리적 분리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결국 시간 끌다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었던 원안대로 더 강력한 개혁, 거의 뭐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완수하자 이런 이제 강경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가 지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노정이 되고 있다. 원팀이냐 투팀이냐 그것보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 차이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 작업이 완수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순조롭게 갈 거라고 보고요.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마지막, 그러니까 연찬에 와서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가진 것. 그렇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했던 말입니다.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검찰개혁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얼개. 그러니까 당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정청래 지도부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입법부가 개혁을 주도한다. 그래서 얼개는 잡을 것이라고 본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께서 좀 총대를 맨 거는 같아요. 일단은 하나의 파장을 던짐으로써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당에서 일관되게 가는 것도 좋으나 지금 정성호 정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의중도 이런 각 어떤 행안부가 모든 걸 갖고 되는 것들이 독식이 되면 수사 권한 자체가 검찰에 있던 독식 구조나 행안부에 있는 독식 구조가 뭐가 다르냐.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수청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자는 또 그런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걸 펼쳐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검찰개혁을 할 것으로 저는 솔직히 총대를 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뭐 검찰 개혁 아니면 더 센 특검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법사위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은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맡기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장동혁 의원이었는데 대표가 되면서 간사 자리가 빠졌고 그 간사 자리를 보통은 재선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5선에 나경원 의원이 갈 거다. 막을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우선 법사위원장 자리 대부분 한 3선 정도 하는데 그렇죠.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위원장보다 선수 하나 낮은 6선의 위원장에 대응한 5선의 간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법사위라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또 중요성에 대응을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저희 당에서도 그에 걸맞는 실력과 투쟁력을 갖고 있는 분을 간사로 선임해서 법사위에서의 활동을 보완하자. 아마 이런 차원의 나경원 의원 간사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이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선진화법 관련돼서 고발이 당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예전에 그 당내 선거에서 한번 치열하게 붙었었던 적이 있죠. 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법사위원으로서 크게 간사를 맡으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에서의 문제제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법사위에 적당한 간사를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재선이나 초선으로 하면 되지. 5선에 나경원 의원을 배치한 거는 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인선을 배치한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랑 같잖아요. 사실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번 정부의 개혁안이라든지 민생 법안들을 정말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사방해를 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 인력을 투입한 그런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해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의원이 5선이어도 간사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막았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법사위가 시끄럽게 말 겁니다. 6선의 추미애 위원장과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합의 11선이에요. 그게 정말 11선이 되시는 두 분이 붙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견 얘기하고 또 중단되고 또 얼굴 붉히고 하면 국민들이 참 국회의 전반적인 법사위 운영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의도였다면 아마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뭐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실익이 없다. 실익 차원에서 추미애 의원을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왜 6선 의원을 법사위원장 임명했냐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건데 이미 임명이 됐고 보임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입장이라고 보고 다만 지난번에 볼 때 이제 과방위 같은 데서 보면 네. 최민희 위원장과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간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들 그것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은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빠르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이후에 이제 추후에 단독 회담이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뭐 그렇다면 이제 여야 같이 모일 수는 있지만 단독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제 신임 당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고 또 당원들로부터도 더 인정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약속 안 지켜주면 나는 안 간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을 걸고 그것을 성사시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일단은 만나겠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굳이 장동혁 신임 저희 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또 거절할 명분도 없을 걸로 보여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셨고요. 만나는 부분들은 만날 거예요. 네. 뭐 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만나자는데 안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이 3년 차의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뭐 전환길 씨를 등에 업고 이번에 당 대표가 되긴 했으나 사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을 만난다면 경력 3년 차의 정치인으로서 훌쩍 그 정치의 그 내공이 상승하는 그런 기회인데 걷어차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튕깁니다. 정무수석 대통령 만나려는데 내가 뭐 무작정 만날 수 있냐? 그러다가 두 번째 메시지가 의제를 정해라. 의제도 없는 가서 들러리 하기 싫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요. 조건을 걸어요. 단독회담을 한 약속을 한다면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의향이 있다. 점점 만나고 싶은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반응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파닉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니까 만날까요로 지금 점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본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게 본분이에요. 근데 무슨 사탕을 줘야 학교로 가겠다는 애처럼 생떼 쓰듯이 단독회담을 조건으로 해서 간다. 저는 일단은 가서 만나고 야당답게 얘기하고 거기에 가서 단독회담에 대한 의제를 던져놓고 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데 모양새가 조금은 3년차 정치인 같은 좀 그런 아직은 초보적인 티를 못 벗은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만약 이제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모여서 대통령이 다 악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와 과연 장동혁 당대표는 악수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대통령은 악수를 다 할 텐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대통령하고 각자는 악수는 하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안 할 겁니다. 아, 예. 장동혁 정청래 대표랑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도 악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게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이고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행을 하고 뭐 얘기가 오갈 수는 있으나 악수하는 부분들은 끝까지는 하지 않을까. 근데 하시는 게 맞죠. 네. 이게 다 보이니까 그렇죠. 하는 게 맞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고 어떻습니까? 그런 스타일이 정청래 대표의 고유한 스타일이라면 진작에 버렸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하시라고 보는데 만약에 끝까지 악수를 안 하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두 분의 악수를 권유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무조건 득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득점하니까 여론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이 한국갤럽이 2025년 8월 넷째 주 26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또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보니까 59%가 긍정평가, 30%는 부정평가,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률은 3%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률은 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지 얘기 듣습니다. 네, 그냥 너무나 극명하게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만남은 국민적인 관심사를 아주 지대하게 받았던 요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것들이 없고 화기애애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게 지금 일부 3%지만 그 다음 주를 넘어가면 60%를 넘는 요인으로 외교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과 엮여있는 단어 조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움직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로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면에 대한 후폭풍이 이 외교 성과로 조금은 상쇄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 성과의 긍정적 영향이 컸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네, 1차적인 평가가 반영된 그런 상승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뭐 합의문이나 이런 뭐 문서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부적인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어떤 액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담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돼서 국민들께서 아시게 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도 또 수치가 많이 바뀔 여지도 있다. 너무 좋게만 보기는 어려운 잠정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 더 얘기해 볼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의 열병식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다자회담은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러시아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니까 이 부분이 좀 그냥 단순하게 전승절 참석 이렇게 보기에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정은이 좀 급해졌다. 이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이 됐죠. 네. 그랬을 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신뢰 관계가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만나서 돈독해지고 있고 미국을 방미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일 관계도 돈독하게 돼서 한미일에 대한 어떤 공조 체제는 확고해지고 있음을 김정은은 봤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을 달려갈 수밖에 없죠. 러시아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파병도 있었고 뭐 군사 협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러시아는 관계를 좀 풀어갔으나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활용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동맹 관계와 경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중러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축을 본인 중심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걸음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자 정치도 참 변화가 심합니다. 10년 전에는 딱 10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푸틴 대통령이 있었고 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맞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그 자리에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이제 북의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자외교 무대까지 데뷔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서느냐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제 종전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의지해왔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러시아의 외교의 축이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보다는 다른 또 새로운 맹방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통적 맹방으로 인정되는 중국에 한층 더 다가서는 모양새를 보여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작용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에이펙에서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올지 안 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를 찾는 이제 뭐 시진핑 예를 들면 주석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또 한 번의 새로운 다자 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과 이 남북 관계 그리고 중국과 미국, 북한과 미국 이 관계를 던져놓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다자 외교의 장이 에이펙에서 열리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오고 싶다. 그다음에 시진핑도 초청하면 오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오는 것까지는 조금 물리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판문점에서는 만날 수 있는 여진이 있지 않겠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9월, 10월에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정말 미국과 중국, 북한과 우리나라 이런 이 다자국 간의 복잡한 외교 국가적인 어떤 실익이 펼쳐지는 외교장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국에 이런 단어들이 한 10월까지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오면은 김정은과 가깝기 때문에 만납시다. 내가 거기 가기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셔. 그래서 저는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화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화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가 된다면 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된다고 했잖아요. 페이스메이커 잘 보면 마라톤 같은 데서 기록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역할. 그래서 나중에 리더가 돼서 1등하는 사람의 기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자구도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 간의 대화 중간에 우리가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서부터 배제되는 그런 광경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거기서 느꼈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열패감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고
대화라든 무엇을 하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된 한마디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 원활하 운영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까 말하자면 총대를 총대를 맨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 자체가 국무위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의중 없이 던지지는 않아요. 근데 당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그래도 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습니다라고 존중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하는 방향은 인정을 하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만나서 토론하는 모습들을 국민한테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키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도부도 이런 말에 대해서 개혁의 어떤 심도 깊은 토론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권 내에서 뭐 권력 암투 이런 형식으로 검찰 개혁이 결정돼서는 안 될 만큼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권 내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